현재 시간 관계로 다음 연자와 연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이신 남윤영 부장이십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윤영 부장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으로 재직 중이시면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자살예방재단 국가자살예방정책 개발 TF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시대에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공공정신의료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조승현 원장님께서 이제 그 공공성에 대한 것들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조승현 원장님과 2월 아마 둘째 주인가에 저희 센터에서 그 회의가 있으셔서 잠깐 오셨을 때 인사를 이제 그때 드렸어요. 그러면서 1호 환자를 이제 건강하게 잘 퇴원시키셨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랬는데, 실제 그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저희 센터랑 관계없고 인천의료원이나 이제 다른 공공병원들 또 종합병원들의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정신병원에서 이제 집단 발병들이 생기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관련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 두 가지를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공의료기관, 특히 이제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이 공공병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신체질환을 주로 관리하는 병원들과의 차이점 때문에 저희는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환자에 대한 그 보호와 또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계속 실은 좀 숙제로 남아 있고, 오늘 저희 경험과 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또 저희 센터에서 준비한 것들을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처음에는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계신 이종국 원장님이나 또 우리 박승규 원장님 또 장옥진 부장님 다 같이 고생했던 그 경험들을 잠깐 좀 살펴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뭐 좀 점차 주기가 빨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제 정신질환자 감염병 발생 시의 대응과 구체적으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은 무엇을 해야 될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도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저 위에 사진은 실은 이제 제가 그 아마 2월 한 22일쯤인가 21일쯤에 그 이 앞에 이제 언론인들이 한 수십 명이 몰려와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늘은 되게 파란데, 무심하게 파란데 심란해서 이제 걸어가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아래에 있습니다. 병동이 이 좌식이죠. 그리고 여기는 병실이 아니라 복도입니다. 이 복도에 이제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거나 또 여기서 그냥 대소변들을 그냥 보고 이 복도에서 보고 있었고, 또 그냥 묻힌 채로 병실에 들어가서 다시 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들은 음식물들이 그 폐기물이나 음식물들을 아무도 치워주거나 날라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처음 가서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 밝았을 때 찍었는데 이런 쓰레기들이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환자들을 처음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구에서 바로 이제 한 달 뒤에 한 6주 뒤에 이제 발생했던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절반 정도는 침대를 사용을 했었고, 또 나머지는 이런 맨바닥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또 이 한 병동에 이 리빙 이 공용 공간인데 여기 그냥 한 80명 정도의 환자가 여기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이때 그냥 여기서 코로나들이 계속 이제 확산들이 됐었고, 이 안에서 이제 자가격리
이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제 저희 센터하고 마산병원으로 그때 이제 이송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는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 사건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이때 보면은 마치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좀 몇 개 땄다 이 속보로 나오고 생중계하는 것처럼 경쟁적이었습니다. 이 방송들을 이 보호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계속 봅니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던 환자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그 환자가 그냥 속보로 나옵니다. 뭐 앵커가 다른 뉴스를 진행하다가도 속보로 뭐 청도 대남병원의 아무개 환자가 지금 몇 세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처음 한 3, 4일 동안 계속 반복하니까 환자들이 거의 그 패닉 상태였고 또 치료들을 많은 경우 이제 또 거부하는 일들도 생겼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이런 서울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또 대학병원으로 갔을 때 나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치료를 거부하겠다 해서 전원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에도 그 환자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들이 좀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환자들이 이 개인 위생에 대한 교육이나 또 개념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 시민보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유지도 불가능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감염병이 쉽게 퍼지는 환경이었고 또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 표현들이 좀 많이 서툴러서 그 당시에 파견 오셨던 내과 선생님들 입장에서 평가가 좀 상당히 어려웠고 결국은 그냥 숫자에 의한 디시전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보통 하루에 2번 체크를 한다면은 저희들은 그냥 2시간마다 환자들의 바이탈과 호흡수를 가슴에 대고 직접 체크를 해서 환자 대신은 그냥 우리 간호사들이 일일이 모든 거를 다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환자가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늦게 발견되고 또 그만큼 늦게 다른 곳에 이송하면서 사망할 위험들이 또 높았고요. 또 의학적 처치 우리가 익숙한 정맥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바이탈 체크를 한다든지 심지어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누군지 모르는 환자를 봐야 돼서 인식표를 해놓으면 다 띄고 또 정맥 주사도 다 뽑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국려지책으로 이제 팔뚝에다가 환자 이름을 크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봐도 식별이 될 수 있게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자들 입장에서 그 뉴스에서 나오는 불안뿐만 아니라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공황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홍정익 과장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행사라서 덕담이 아니라 우리 홍정익 과장님하고 한 16일 정도를 같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 갔을 때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어떤 아웃브레이크 있을 때 긴급 대응 체계가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자체 내의 지휘나 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들이 안 됐습니다. 그냥 복지부에서 와서 아니면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뭘 어떻게 해주기만 바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못한다 무조건 그냥 겁이 나고 마치 남의 일 보듯 하는 그런 공황 상태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프로세스나 매뉴얼들이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메르스가 있을 때 분명히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안타깝게 저도 이제 실제 그 매뉴얼을 본 적도 없었고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뒤늦게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본 것들이 있었고요. 또
병원 내에서나 아니면 공무원들조차 감염 관리나 안전 예방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자가 밀접 접촉자로 분리를 해야 되겠는데 격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태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립부곡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소산시키고 나서 다른 국립정신병원들도 다 이송을 하고 비워놨었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비울 수 있는 병원들이 거의 없다라는 게 현재 좀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환자의 상태별 치료 시설들이 그 당시 이제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중증 환자들이라도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다른 그 적절한 시설로 못 가는 게 아직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경증 환자들도 생활치료 시설에 들어가서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도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무조건 다 이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문제들도 좀 아직 있습니다. 또 치료 시설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로 이송을 하고, 특히 청도에서 이제 서울까지 오거나 부산까지 가다 보니까 그 이송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환자들한테 좀 치명적이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안에서 보면은 솔직히 그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자들이 뭐 청도 대남병원이 특별히 열악하고 형편없는 병원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저한테 인터뷰 요청해서도 계속 그거를 묻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병원은 최소한 중간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도에서는 내과 전문의 두 분이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는 자리를 지키면서 환자들을 계속 분류하고 치료들을 하시는 상태였었거든요. 내과 의사를 고용한 병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또 뭐라 그럴까? 하지만 정신병원은 그 바로 아래층에 있는 일반 병동과 다르게 뭐 시설도 그냥 좌식 생활이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대학생 때 그 이렇게 100명이 MT 가면은 MT 그 여관방 같은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거주 시설이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그 인적 자원이 감염병 관리를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의학적 처치의 부담이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신과적으로 환자들이 이런 2차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데다가 또 감염병 증상 치료까지 해야 돼서 상당히 좀 부담이 많고, 지금 저희 병원에 한 20명 가까운 코로나 양성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동 문제도 있고 또 감염병 증상으로 인한 치료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는데 의료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요. 또 큰 문제가 기존에 익숙하던 의료진들은 다 자가격리를 하거나 이미 확진이 돼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신과 환자들한테 가장 좀 낯선 환경이죠. 낯선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치료진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이런 특히 그 편집증적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오랫동안 사회적인 고립이 지속됐던 분들한테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잘 안 쓰지만 그 당시 칼레트라라는 약이 이제 유일하게 치료법으로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칼레트라가 저희가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쿼티아핀이라고 하는 약과 같이 쓰면 이게 그 절대적 금기사항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쿼티아핀이라는 약을 지금 그 한약에서 쓰는 감초처럼 쓰고 있어서 그 약들을 또 다 끊고 다른 약으로 대체를 하는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정신과에서도 하여튼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한계였습니다. 공동체 관점에서 제가 경험한 거는 낙인입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우리가 그냥 맨날 얘기하는 사회적 낙인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전염병이라는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또 있어서, 특히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도시락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낙인 때문에 저희들을 돕는 거를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환자들을 보호하고 밥 굶기지 않게 하고 또 청소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이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제 경기도의 뭐 정신요양시설에 직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청도에서 생겼던 그런 일들이 현재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사회적 입원 문제가 있었죠. 환자들이 너무 장기간 있었어요. 한 달밖에 입원을 안 해서 야, 이분은 그래도 짧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자마자 그 병원에 와서 이제 입원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재원 일수는 짧지만 실제 입원은 거의 10년 넘게 반복되는 분들이 많았고, 그 안에 입원해 있던 분들의 평균 재원 일수는 한 1,500일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관심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제대로 지원받게 하는 데에 부족한 것들이 뭔지를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병원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있고 경쟁적으로 사망자 숫자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큰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또 아마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점에서 이제 그 뒤에 우리 홍정익 과장님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면 실은 이제 정신건강 취약계층에는 계속해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반 시민들도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때문에 뭐 자살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이 아닌 정신건강에 이미 어려움이 있는 많은 환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와닿게 되고, 또 이분들이 사회적 유대감이나 또 접촉이 단절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고립감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치료하면서 이거는 모든 공공병원들이 정신의료계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치료 방식은 정신과에서는 대면 치료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사 선생님 아니면 환자와 치료진들, 또 환자와 환자, 환자와 집단, 환자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정신과 치료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또 그것 상호작용을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상호작용을 많이 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집단 활동이 집단적인 참여가 격려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치료 세션도 집단이지만 식사도 같이 하고 욕실이나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병실도 다인실이고, 또 의료진과 환자의 컨택도 많죠. 왜냐하면 환자의 자타의 위험이 많고 이상 행동들의 문제 행동들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환자들을 운동하도록 우리가 병실에서도 격려하다 보니까 만약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면은 병동을 라운딩하다 보면은 그냥 계속 뿌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병동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 위험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나 뭐 개인위생 관리를 잘 못하고 또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가 히스토리 테이킹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캐치하기가 쉽지 않다. 또 감염병이 생긴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얼마든지 환자가 생길 수 있고 그 환자로 인해서 가족이나 이웃들한테 또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거의 지역사회에 있는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한 120개 정도의 정신사회 재활시설 중에 5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115개 정도는 지금 운영이 중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저를 지금 못 본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냥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줌을 통해서 얼굴 보고 상담을 해주지만 실제로는 저를 보고 싶어서 이제 저희 센터 외래로도 오고 뭐 제 환자가 아닌데 와서 뭐 커피를 사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 또 제가 코로나 환자들과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또 여의치가 않아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환자들한테 좀 치명적이고 또 고립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2차 증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또 이자극성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나 사회복지에 대한 혜택의 소외도 좀 심하죠. 이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에서 그 커버가 되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소외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바로 아래층에 있는 병동입니다. 정신병동은 아까 위에 보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래는 그냥 일반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환자들을 4인 1실로 저희들이 다 이동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치료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저희 센터에 임시 음압 펌프를 설치한 음압병동입니다. 여기 2인 1실 또는 1인 1실로 지금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하고는 치료적인 이제 환경들이 많고 전혀 다르고 아마 내과적인 신체 질환 처치에 좀 초점을 맞춘 곳인데 이 안에서 그렇다고 정신과 치료가 일어나지 않느냐 또 어떤 상호작용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의 역할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의료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저는 이중낙인을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진들 사이에 내과 선생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전혀 겁이 안 나는데 정신과 환자는 진짜 겁이 난다. 저희 파견 왔던 모든 내과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환자가 조금만 손을 이러면은 나를 때릴 것 같아서 움찔하게 되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정신과 선생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환자하고 눈만 마주쳐도 감염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 환자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협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양쪽을 교육을 시킬까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정신의료기관, 국립정신병원뿐만 아니라 실은 지금 시도립 정신의료기관 무늬만 이 공공의료기관인 곳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잘 몰랐는데 한 10년 전에 이종국 원장님께서 알려주셨었어요. 민간 재단에 위탁한 무늬만 공공병원인 그런 병원들이 너무 많다. 지금도 그 병원들이 있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 거의 역할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민간 병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공공정신의료기관에서 민간 병원과 똑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실은 숙제입니다. 뭐 회전문 입원, 장기 재원, 또 병상 규모를 축소하는 거, 또 지역 사회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 1인당 60명을 공공병원도 유지할 것인지, 또 간호사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12명을 보는 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거는 그냥 민간 병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공공병원답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병원답게 바꾸는 그런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문제의 그 풀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청도 같은 경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저를 비난한 게 아니라 현 상황을 비난하면서 왜 지역사회 그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데로 왜 안 보냈냐고 그러는데 청도에 정신보건 요원이 없어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거기에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인프라가 없는데 환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게 비도심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특히 경기권만 하더라도 조금은 좀 상황이 낫겠지만 다른 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있겠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정신질환자한테 맞는 의료기관과 치료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컨센서스를 이루고 표준적인 모델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국립병원부터라도 그 집단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권역과 지역 사회에서의 전달 체계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또 감염병이 이제 유행을 하면 팬데믹 시대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담보를 해주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립병원들마저 환자들을 안 보고 닫으면 실은 정신질환자들 특히 응급 환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염병 대유행 시에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개입을 할 것인가에 힘을 모아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품앗이를 한다든지 저희가 이미 여러 병원이 다 품앗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산병원도 같이 저희가 교류를 했지만 하여튼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 지역에 가서 그 권역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전략 체계도를 이제 다 짜고 그거에 따른 도상 훈련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홍정익 과장님께서 그때 복지부에서 만들어준 확진 진료 기본 체계입니다. 그래서 접촉자나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신의료기관 중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만들고 또 경증 환자들은 국립병원들이 이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규모 발생 때 이 지역 내에서 전담병원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안 될 때에는 저희 센터와 국립병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상황 코디네이션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하는 것을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좀 넘어가는데요. 특히 이제는 과도한 그 병실 내에 너무 밀집되어 있는 환자들은 두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유지가 되고 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병동 내에 격리실 지정이 이제 좀 아예 지정들이 되어 있고 그냥 문의만 페이퍼로가 아니라 아예 지정돼 있고 그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모자랍니다. 백업 의료진들을 반드시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제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예 시간표 딱 짜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저희들이 좀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의대생이나 간호대생들이 그 현장 실습이나 교육이 이제 또 차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공의료하고 더 멀어진 것들도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과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이제 전달 체계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각 국립병원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좀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병원은 충남대병원하고 아니면 어느 병원하고 어떻게 갈 건지 MOU도 체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환자 전달 체계들이 다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조가 안 되면 기관장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아무리 협의가 되고 다 약속이 돼 있어도 나중에 보면 환자들이 튕겨져 나올 때들이 많은데 치명적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작동하는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격리 해제 이후에
환자들이 퇴원하고 갈 데가 지금 없거든요. 특히 양성 환자들이었다 그러면 안 받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 정신요양시설에서 생긴 환자들이 격리 해제가 되고도 저희 보러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냐라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데 절대 안 된다. 다른 환자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다른 병원에서 받아줄 때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도 아예 좀 문서화가 되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도 똑같이 돼야 되는데 감염병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실은 다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각 병원에 맞게 사람 이름까지 다 박아 넣어서 기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바이탈 사인이나 신체 증상에 대한 체크는 이제는 정신병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과처럼 해야 됩니다. 정신과 환자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환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요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 이제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과 병원과 차별 없게 똑같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량과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원장님들과 이제 그 공감이 됐던 부분이고 저희 병원의 신규 직원들은 그래서 결핵병원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는 솔직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간호 역량을 더 살릴 것인가. 그리고 모든 병원에 감염관리실이 있지만 천덕꾸러기잖아요. 별로 역할도 안 하는 것 같고 늘 노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가 야전군 사령부였어요.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감염관리실장이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되고 우리 센터장님께도 네, 무조건 그냥 우리 따르면 됩니다 이랬거든요. 센터장님께서 그 리더십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독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감염관리실의 위상과 역할을 좀 강화시켜주고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관마다도 돼야 되겠지만 조직적으로 돼서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정신의료기관의 인증 평가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이거나 어떤 시설적인 측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만들어지고 강화되고 또 보강이 되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이렇게 큰 혼란은 겪지 않고 또 사회적 가장 어려운 갚을 힘이 없는 환자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인영 의료부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정신질환자 치료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